지난 목공 영상에서 가벽 스터드를 세웠다가 다시 뜯어내는 장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왜 고민 끝에 만든 설계를 다시 재설계하게 되었나요? 어떻게 설계해야 좋은 설계인가요? 설계 중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 만든 설계는 사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또 실내 설계의 어떤 요소를 꼭 검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부동산 트렌드 및 살고 싶은 주택 조사에서 발표한 소비자들이 개선하고 싶어하는 주택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탑3는 벽과 바닥 마감재, 그리고 조명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수납, 욕실의 변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대체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학술적으로 분석한 만족도가 높은 요소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그래프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과 한국주거학회지의 데이터를 합산한 주거만족도 기여도입니다. 놀랍게도 소비자들의 니즈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계에서는 집의 거주 경험 중 가장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항목의 탑3를 실내 공기질과 방음, 그리고 효율적 동선으로 꼽았습니다. 그 뒤로 수납, 단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시나요? 이제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보죠. 보시다시피 확연히 대비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술적 장기 추적 조사에 따르면 화려한 벽지나 최고급 마감재가 주는 심미적 만족감은 거주자가 공간에 적응하면서 수개월 이내에 급격히 평탄화됩니다. 반면 잘 짜인 평면 구조와 방음, 그리고 환기 시스템은 거주하는 내내 피로도를 낮춰주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주거 만족도를 누적해서 상승시키는 실질적인 힘을 가집니다. 이번 아이디어톤 시리즈에서는 만족도 탑3 중 하나인 평면, 구조 및 동선 설계에 대해 소개합니다. 좋은 모바일 앱은 유저가 고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화면을 넘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쾌적한 유저 경험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집은 어떨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에 눕기까지 우리가 집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동선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사용자 여정입니다. 인테리어를 공간 UX의 관점에서 해부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목표로 하는 유저층을 특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스퀘어미터, 79스퀘어미터, 112스퀘어미터 주택들은 단순히 부동산 자산의 크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통계청 가구원수 데이터와 최근 주거 트렌드 논문을 뜯어보면 이 크기들은 각기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을 대변하고 있죠. 그럼 33스퀘어미터 주택의 페르소나는 어떨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이 평수의 주택은 대부분이 1인 가구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주택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이미 35.5%를 넘어섰고 그 연령대는 20대부터 30대까지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는 33스퀘어미터 주택에 거주하는 유저들의 핵심 니즈와 불편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그래프입니다. 주거 실태조사와 공간 UX 연구 자료를 종합하여 체감 피로도 및 시급성 점수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 페르소나의 유저들이 꼽는 주거 공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간의 모드 전환의 피로도입니다. 좁은 면적 탓에 유저가 한 공간에서 노트북 작업, 식사,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 등의 취미를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밥을 먹으려면 노트북과 서류를 다 치우고 물티슈로 책상을 닦아야 하고 밥 먹으면서 스트리밍을 보려면 다시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거치대를 세팅해야 하죠. 행동의 목적이 바뀔 때마다 육체적인 노동이 끼어드니까 유저는 집안에서 움직이는 행위 자체에 귀찮음을 느끼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흔히 광고에서 보게 되는 접었다 폈다 하면서 사용하는 공간의 크기가 달라지는 변신 가구를 보면 혹하기도 하는데 막상 이런 가구를 사면 펼쳐둔 채 방치된다는 거죠. 결국 좁은 공간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가구들이 따로 손을 쓸 필요가 없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될 수 있도록 심리싸움 모드 변환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초 설계의 모습입니다. 소파와 TV 공간이 모든 거실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업무의 경우 침실에 있는 1m도 안 되는 비좁은 책상에서 힘겹게 해야 했고, 식사는 소화도 안 되게 낮은 소파 테이블에서 허리를 굽히며 해야 했고, 영상은 거실에서 봐야 했고, 게임은 침실에서 해야 하는 등 동선이 꼬여 있었습니다. 침실에 컴퓨터가 있으니 잠에 완전히 집중하기가 어렵죠. 결국 업무, 식사, 취미, 잠, 어느 쪽의 니즈도 완전히 만족하는 경험을 주기 힘든 상황입니다. 개선된 공간을 보시죠. 화장실의 크기를 작게 조절하면서 거실 공간을 더 늘려주었습니다. 부엌이 훨씬 넓어졌고
더불어 2명 이상이 쾌적하게 식사할 수 있는 큰 테이블이 생겼습니다. 식사의 준비와 정리도 삼각동선으로 훨씬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벽에는 긴 책상과 수납장들이 있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1.7m도 넘는 큰 책상이 있기 때문에 컴퓨팅, 미디어 감상, 화장대 등등 심리스한 모드의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식사 테이블과 책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므로 식사를 하며 미디어를 보는 등 여러 가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넓어진 주방은 요리를 취미로 즐길 수도 있을 정도군요. 침실은 더 이상 수면에 방해되는 요소 없이 조용한 공간에서 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 인지 과부하와 절대 부피의 압박 문제입니다. 금요일 퇴근 후 이번 주말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어야지 결심하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 구석에 어지럽게 널린 택배 상자들, 싱크대에 언뜻 보이는 설거지거리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은 온전한 편안함이 아니라 쉬고 있으면서도 뭔가 마음이 붕 떠 있는 듯한 초조함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소 논문에 따르면 무질서한 시각적 환경은 작업 기억 능력을 저하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결국 뇌는 집을 휴식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정리해야 할 작업장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최초 설계를 보시면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납 가구가 주방 수납장들과 소파 뒤쪽의 하부장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물건의 수납 능력이 처참합니다. 시각적 피로도가 결국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했을까요? 기존에 작은 일자형 부엌이 있던 곳을 신발장, 그리고 책상과 장식장과 추가 대형 수납장을 만들었습니다. 방대한 수납 공간이 생겨나 커다란 청소기와 여러 생활용품들을 수납할 수 있게 했고, 그에 더불어 북쪽 방향으로 변경된 주방의 경우 거의 112 스퀘어미터 주방의 수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수납장을 잔뜩 놔두었기 때문에 물건이 아무리 많더라도 선반 안에 쓸어 담아 놓고 문만 닫으면 시각적으로 노이즈가 완전히 차단되어 시각적 단순화와 시선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침대의 경우 방에서 가장 큰 바닥 면적을 차지하는 가구입니다. 저의 경우 서랍 수납장을 설치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잔뜩 넣어둘 수 있는 전략적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2명이 살더라도 충분한 옷과 이불들의 수납력을 가지게 되었고, 더 이상 물건들이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상황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목적성 상실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밤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노트북으로 재택 업무나 밀린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제 자려고 노트북을 덮고 불을 껐는데 방금 전까지 치열하게 스트레스를 받던 바로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려니 잠자는 모드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험이요. 일터와 쉼터의 맥락이 꼬여버리면 퇴근길에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설렘 대신 집에 가봤자 답답하고 일 생각만 나는데 그냥 밖에서 카페나 더 돌아다니다 들어갈까 하는 둥지 상실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간은 단순히 벽과 천장으로 둘러싸인 물리적 장소를 넘어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유도하는 정서적 행동 유도성을 가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저의 오감을 터치해 지금부터는 진짜 휴식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뇌에 강제 주입하는 정서적 스위칭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일할 때의 빛과 쉴 때의 빛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뇌의 생체 리듬인 멜라토닌을 직접 자극하는 것입니다. 낮이나 업무 시간에는 천장에 밝은 주백색인 하얀빛 전등을 사용하되 퇴근 후나 휴식 시간에는 하얀 빛의 천장등을 완전히 끄고 대신 3000K 이하의 따뜻한 오렌지빛이 도는 전구색 간접 조명만 켜는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간접 조명은 스탠드가 될 수도 있고 매립된 LED 조명이 될 수도 있겠죠. 기존 설계에서는 커튼박스를 활용한 무드 등에 의존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실내의 조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밝은 LED를 사용해도 커튼의 섬유가 빛을 잘 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 가능한 조도를 맞추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어진 주방 쪽의 상부장 뒤쪽 전체를 간접 조명으로 활용하였고, 거기에 더해 반대편의 넓은 책장 상단의 오픈형 선반 아래쪽으로도 3000K 간접 조명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편의를 위해 당연히 해두어야 하는 시공으로는 특정 시간에 움직임이 있다면 일정 시간 동안 불이 켜지는 센서도 함께 연동되도록 둔다면 자다 말고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갈 때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침실의 경우 잠에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 옷장 부분에만 다운라이트를 설치했고, 통로에도 이동을 위한 최소한의 무드 등만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저의 일상 여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공간 UX 관점에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공간에 모두 전환에 드는 피로도를 낮추고 시각적 노이즈를 비워내고 정서적 행동 유도성을 깨우는 이런 방법론들. 이 세 가지 핵심 불편함을 처리하는 통합적인 설계는 단순히 멋진 인테리어를 넘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종 마감재는 우리가 철마다 갈아입는 옷이나 화장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집의 평면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뼈대와 혈관을 완전히 새로 드러내어 맞추는 대수술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도 스터드로 골조 공사를 해두고서는 확신을 하지 못해 몇 번이나 가벽을 뜯고 설계를 수정하고 다시 동선을 설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리모델링은 그저 운에 맡기는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아야 요구할 수 있고 알아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이 매일 아침 긴장과 피로로 시작되는 여정이 아니라 온전한 쉼과 평온으로 회복되는 행복한 도피처가 되길 바랍니다.